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2025년 6월 8일 오후 1시 1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측전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 평가 여기를 할 차례죠. 치세와 난세는 시세요. 존재와 멸망은 형세이다. 만일 걸주가 임금의 자리에 있었다면 아무리 요임금이 10명 있다고 하여도 능히 다스리지 못하고, 만일 여순이 임금의 자리에 있다면 비록 걸왕이 10명 있다고 하여도 능히 어지럽히지 못한다. 여자가 겁이 많은 사내를 부리고 적당한 때를 타서 세력을 얻고, 또한 백성의 생명을 가볍게 다스리기에 족하여 방종하게 불의 위세를 행사하였다. 물은 무시가 칭재한 해를 보고 있자면 탁월한 재주를 지닌 자가 많았고, 가족과 헤어짐에 괴로워하지 않는 이들이 없었으며, 조정의 위기에 분하여 주목을 주었지만 선제의 은혜에 능히 보은하지 못하며 임금이 자식을 지켰다. 이윽고 무고한 이들이 모함을 당하고 목을 내밀어 주륙되었으며 천지를 삼태기로 삼았으니 과거가 어찌 편하였겠는가. 슬프구나. 옛날 여자의 참언은 옛날의 해악을 칭했고, 짐승과 같은 이의 독은 대대로 재앙을 낳는다. 무후는 적자의 지위를 빼앗았을 때 목구멍을 바짝 조르고 갓난 아이들의 숨통을 끊었으며, 죄인의 시체를 젓갈에 담그고 후비의 뼈를 잘게 부쉈으니. 여러분, 측전무가 살았을 당시에는 말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신라시대 때라고 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인을 갖다가 이렇게 차명을 시키는 게 조선시대 때도 굉장히 악랄했습니다. 야만인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처벌이 극심했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와 가장 가까운 조선시대도 그렇게 처벌이 야만적이었었는데, 신라시대 오죽했겠어요. 그때는 정말 산 사람을 붙잡아다가 그냥 가죽을 벗겨버리고, 끔찍한 일이죠. 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끔찍한 처형을 내렸다 이거죠. 목구멍을 조르고 갓난아기의 숨통을 끊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 목을 조르고 숨통을 끊었다는 건 참 처벌 중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처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죄인의 시체를 여기 나오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죄인의 그 죽은 시체를 젓갈에 담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야만적인 행위입니까? 잘게 부수었으니 그 부도덕함이 매우 심하였고, 또한 간사한 자가 여자의 상태를 강샘하였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전번에 측전무란 여자가, 중국의 측전무란 여자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생각하면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과 비슷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악독한 정치를 했나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반대하는 반대파들을 붙잡아다가 중앙정부에다 가두고 물고문 전기고문 거의 반병신을 시켜가지고 이제 내보냈다고 하죠. 그렇게 박정희가 악독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정희가 악독한 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제일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그럼 박정희가 그렇게 악독한 정치를 했음에도 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최고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겠는가? 바로 박정희가 통치할 때에 그렇게 악독한 정치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먹고 사는 걱정을 덜하게 만들어줬다 이거죠. 그래서 박정희가 악독한 정치를 했음에도 국민들은 박정희의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또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
악독한 정치를 해도 국민들이 먹고 사는 일만 해결해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악독한 정치를 했어도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죠. 이 축전무가 그런 식이었다 그죠. 축전무가 굉장히 악독한 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먹고 사는 걱정을 덜 하게끔 만들어줬다. 이랬다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이치에 바른 언론이 널리 퍼지고 그 시대의 올바른 인물이 나왔다. 처음에는 비록 부인이 정권을 맡았지만 종국에는 능히 아들에게 정권을 돌려주고 세간에 떠도는 말이 위원충의 죄를 바로잡았고 교묘한 언사가 적인골의 마음을 위로하였고 시온을 높이고 총신을 억누르며 충언을 듣고 홍리를 주벌하였다. 임금의 뜻이 있었구나. 임금의 뜻이 있었구나. 나라와 백성에 재앙을 끼치는 여자가 얼굴을 바꾸고 태자궁의 태자가 창성하였다. 어찌 창천이 되어 이런 기허를 낳는가. 제위를 강탈하고 황거를 더럽혔다. 요사스러운 흰머리가 다하니 어떻게 아랫사람들의 형편을 구워 살피는가. 긍정. 이렇게 이제 이거는 그 축전무를 비판한 얘기죠. 어떻게 이 나라의 도를 어지럽히는 이 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악독한 정치를 펼쳤는가.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구당서라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구당서라는 책에 이렇게 축전무를 비판하는 글이 있다는 거죠. 긍정. 그래서 이제 축전무를 비판하는 글이 있는 반면에 또 긍정, 좋게 평가하는 글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내가 방금 전에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을 아주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박정희가 그렇게 악독한 정치를 했다 해서 박정희를 아주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경제를 좋게 해서 국민들은 먹고 사는 걱정을 덜어줬다. 이래서 가지고 국민들은 박정희를 좋은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죠 완전히. 측전무도 그렇다는 얘기죠.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측전무를 아주 좋게 보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측전무 역시 몇몇 여성 지도자들처럼 붕어한 후 반대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긍정적인 면은 거의 감춰지고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무후에 대해서는 영부정적인 인상이 매우 강하다. 가장 큰 이유는 잔인한 숙청과 공포 정치 때문이었다. 그러나 관롱 집단의 위력을 강조하는 이들에 따르면 무후의 잔인함은 자신의 성격보다도 당시 시대 상황이 무의 성향과 맞물린 선택이었다는 주장도 상당하다. 그런 약 50년의 기간 동안 중국의 실권을 잡았으며 전국엔 유일무이한 여황제로서 있었으면서도 그 권위를 잃은 적이 없기에 길고도 긴 중국사를 넘어 세계사에서도 손에 꼽히는 여거림은 분명하다. 어찌됐든 좋든 싫든 간에 측전무는 50년 동안 장장 50년 동안 여자의 몸으로 중국을 통치했다고 하죠. 이것은 세계사에서도 중국사를 넘어서 세계사에도 드문 그런 아주 손꼽히는 여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국을 50년 동안 통치한 그런 여장부였다. 이렇게 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좋든 싫든 그거를 떠나서 관롱 세력의 위협을 강조하는 이들에 따르면 애초에 남북조 시대를 이어져온 거대 세력들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고 남북조 시대 386년, 420년, 439년에서 589년 중국 역사 시대 중 하나로 크게는 위진 남북조 시대에 속한다. 동진이 끝난 뒤 시대로 남조는
유유의 송이 동진의 마지막 황제인 공제사마 동문에게 선양받은 420년부터 시작되고 북조는 북위가 건국된 386년 또는 화북을 통일한 439년부터 시작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고요. 애초에 당나라의 전신이었던 수나라가 허망하게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가 당나라를 건국한 이연을 위시로 한 거대 세력들의 반발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세족을 숙청하는 일은 당나라의 흥망이 걸린 중대사였다. 정관이 칠하고 추앙받는 태종 이세민의 시기에도 장선 무기 등을 위시로 한 세력들의 힘은 여전히 강력했다. 이들을 속칭 무천진 군벌이라고 부르는데 명신으로 칭송받는 위징조차 그런 세력들과 인척을 맺으며 신경을 쓸 정도였다. 태종 말년부터 당나라의 정치 체계가 문란해지기 시작했으며 정관의 치에도 불구하고 중원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으며 생산력 또한 수문제 시절의 개왕성세에는 한참이나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건 당태종이 잘못한 게 아니라 수양제가 워낙 제대로 말아먹은 탓에 수습이 안 된 것이었다. 이 수양제도 내가 언젠가는 할 것이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수양제도 참 유명한 사람이죠. 수나라의 2대 황제입니다. 이 수양제라는 사람은 가전 악정과 무리한 대외 원정 등으로 수백 년 만에 탄생한 통일 왕조 수나라를 사실상 멸망으로 이끌었다. 즉위 전부터 유선적인 행동과 부왕을 시해하는 폐륜을 통해 황제의 자리를 차지했으며 유흥과 사치를 지나치게 즐겼을 뿐 아니라 나라를 강압적으로 통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 원정에 과도하게 몰두함에 따라 국가 재정과 인력을 크게 낭비하여 국가를 파탄으로 내몰았다. 이와 같은 연속된 실정으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 측근들이 반란에 의해 교살되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측근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수양제를 죽였다 이거죠. 양제라는 시호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는 당나라 때 붙여진 시호이며 수나라에서 올린 묘호와 시호는 세조 명황제였다. 그의 시호처럼 부왕 수문제의 양견이 통일하고 엄청나게 변성시켜 놓았던 수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크게 일조한 황제이다. 이 수양제는 한나라로 수나라를 말아먹은 사람이었다 이거죠. 이 수양제라는 황제는 수나라를 말아먹은 사람이었다. 수나라의 2대 황제였었는데 어쨌든 수나라를 말아먹은 황제였다 이거죠. 엄청난 사치와 탕진 뭐 이런 걸로 이제 나를 지세웠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전번에 시진핑이가 벨라루스 대통령 있잖아요. 벨라루스 대통령이 누굽니까? 제일 하여튼 벨라루스가 그 러시아하고 친한 국가잖아요. 친 러시아 국가가 벨라루스잖아요. 하여튼 벨라루스 대통령 내가 여기 신경 쓰냐고 딱 막혔는데 그 벨라루스 대통령이 중국에 와서 시진핑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의 대통령이 와서 시진핑을 만났으니까 뭐 이 정상회담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 중국 뭐 신문이나 거 대서특필이 되는 거죠. 아주 톱 기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의외로 딱 한 줄, 벨라루스 대통령이 중국에 와서 시진핑을 만났다. 딱 한 줄이 나온다든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벨라루스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서 나눈 얘기, 이런 것도 거의 보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인가. 그렇다면 시진핑은 국가의 주석이고 중국의 주석이고 또 그 벨라루스 대통령은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또 왔었는데, 어떻게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한 얘기가 또 보도가 전혀 안 되고 안 됐을까? 그래서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벨라루스 대통령이 와가지고 시진핑하고 몰래 시진핑과 벨라루스로 망명하는 그 망명권에 대해서 비밀 회담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측하는 그런 유튜브에 언론이 있더라고. 그 추측할 만하죠. 어떻게 그렇게 보도가 안 되느냐 그죠? 그러니까 시진핑은 지금 이제 중국을 이 수양제가 이제 수나라를 말아먹은 것처럼 시진핑은 이제 중국을 말아먹었다고죠. 그래서 시진핑 권력에 대한 상당한 쿠데타 설도 돌고 시진핑이가 곧 피신해서 이제 망명할 것이다. 이런 그 얘기들도 분분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런지 두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시진핑과 중국을 말아먹었다는 거는 거의 확실한가 봐요. 수양제가 그런 인물이었다고죠. 본론으로 돌아가서 수양제가 워낙 제대로 말아먹은 탓에 수습이 안 된 것이었다. 게다가 고종 또한 강인한 성격이 못되어 측전무후에게 숙종과 부패의 척결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는 지적이었다. 숙종이 비비린내 난다고 하지만 제왕에게 요구되는 점에는 비정함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개국 이후 수정이 있어 왕조의 안정을 위한 질서를 다잡아야 한다는 걸 상기한다면 결국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그 시점 강인한 성격의 측전무후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어찌 보면 결국 더러운 일을 자기가 다 맡아 쓴 셈이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의 고종의 역할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는 이들도 많았다. 실제로 고종이 체력적으로 약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런 세력도 없는 측전무후가 고종의 협력 관계 내지는 동조 없이 무천진 군벌을 등에업은 왕후 왕씨를 몰아내는 것은 사실상 무리였다는 것 때문에 측전무후가 고종을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고종 입장에서 무천진 군벌 정리를 위해서 측전무후를 기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실제로 무천진 군벌 축출은 측전무후의 입골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측전무후가 자기 앞가림하기 바빴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고종이 살아있는 동안 측전무후는 절대 주도적으로 나선 적이 없는 것도 분명하다. 다만 고종의 경우 워낙 체력이 약해서 수시로 쓰러졌기 때문에 사실상 고종과 측전무후의 협치에 가까웠는데 사실 이것도 수 문제가 보여준 장면이었다. 수와 당 초기처럼 북방계통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있을 때나 종종 보이는 모습이었다. 이후 고종이 상관의의를 통해 무후를 폐위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상관의의가 잘리고 무후가 고종을 협박했다는 대목이 있는데 이것도 고종이 무후의 목줄을 부여잡은 것이지 어디까지나 최고 권력은 고종에게 있었다. 더욱이 고종이 그 당시 골고루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황권의 진공 상태를 고려한 조치일 수 있는 것이다. 무후는 이후 고종에게 한동안 허리를 굽혔다. 게다가 고종 시기에도 측전무후의 포지션은 어디까지나 현명한 황후이자 보조자에 불과했던 탓에 고종의 첩들을 자신이 화가 난다고 죽일 만한 세력이 아니었으며 결정적으로 죽였다는 첩들 외에도 고종에게는 여러 첩들이 존재했다. 무후가 죽였다는 첩 혹은 고종의 여인들은 배황후 왕씨, 숙비 소씨, 한국 부인 무씨, 유국 부인 하란씨로 왕씨 소씨는 무후가 왕으로 책립되는 과정의 정쟁에서 제거되었고 한국 부인, 위국 부인은 무후의 언니 조카로 고종의 총애를 받았지만 이것이 통종 관계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도리어 고종의 자식을 낳은 유씨, 정씨, 양씨 등은 살해당하지 않았다.
고종 사후에야 여러 남첩들을 들였으나 그들이 전국을 쥐고 흔들 만한 권력을 소유했다는 증거는 그다지 없다. 다만 무측전 제위 말년에 통치력이 쇠했던 시점부터는 이들 남첩들이 궁중을 장악하면서 점차 입김을 늘려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 20분이 경과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측전무후는 특권계층의 권리와 힘을 숙청을 통해 제어하며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끌어올리고 동맥경화 현상으로 보이는 기존의 주류 세력을 대신하여 신진 세력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작업은 매력 없고 잔혹하며 그 시대에 인정받기 힘들고 주류층과 권신들에게 군주에 대한 인기를 크게 상실하게 만드는 일이었지만 국가를 위해서라면 누군가는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당나라는 고종 시절부터 무후가 통치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 무후는 고종보다도 연상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무후는 실질적으로 당제국의 3세대쯤에 해당되는 황제가 된다. 반면 수문제는 제1대 황제로서 굉장한 업적을 이룩하고 태평성대를 이끌었지만 제2대 수양제가 나라를 말아먹어서 박살난 것을 생각해보면 측전 무후의 숙정을 통한 공포정치는 시대의 필수적인 요구라고 보는 게 합당할 것이다. 측전 무후가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말도 사실과 다르다. 무후의 권력은 고종 사후에도 신하들에게 여러 번 도전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절대 권력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황후나 태후라는 위치를 최대한 부각시켜야 권력 유지가 가능한 수준이었다. 앞서 언급했지만 측전 무후에게는 정치적인 배경이 전혀 없었다. 측전 무후가 여자이지만 철권 통치를 했다. 응? 이런 얘기는 합당하지 않을 얘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측전 무후에게는 말이죠. 측전 무후는 정치적으로 전혀 배경이 없었다.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측전 무후를 지지하는 세력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지하는 세력이 없는 지도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측전 무후가 절대 권력을 휘둘렀다. 이것은 잘못된 얘기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고종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그나마도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훗내려야 절대 권력에 걸맞은 권력을 주게 되나 그 시기는 700년 즈음으로 무후 통치기 말년 중의 말년에 해당되는 시기였다. 또한 홍리들도 고종이 붕어한 683년부터 즉위하는 690년까지만 활동했을 뿐 즉위 직후에 대부분은 숙정했으며 측전 황제의 시대가 공포정치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게다가 측전 무후를 까는 또 한 가지 요소인 음탕한 년 혹은 요녀로서의 이미지도 과장된 것이 많다. 특히 측전 무후가 죽였다고 하는 사람이 공식 기록상에서는 살해된 후에도 버젓이 활동하는 기록이 남아있는 등 여러 사료를 교차 비교해보면 말이 안 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측전무후가 죽였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또 역사서라든가 이런 기록에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과거 제도의 완성이자 황권의 강화책인 전시를 역사상 최초로 시행한 것도 측전무후였다. 측전무후는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방식인 과거 제도의 전시 시도와 더불어 인재 등용을 위한 여러 가지 파격적인 제도를 제시하여 시행했다. 이때 뽑혀서 측전무후의 친위 집단이 된 것이 북문학사였다. 원래 관리가 궁궐에 입고를 할 때 주작대를 중심으로 하는 궁궐 남문으로 입고하여 정사를 논하는 것이 원래 예법이었었는데 북문을 통해 몰래 측전무후의 정치적인 브레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칭의하는 단어가 바로 북문학사였다. 더불어 훗날 개원의 이치로 칭송받는 현종의 치세를 이룩하게 한 기본적인 시스템과 요승,
송정 등의 인재풀은 사실상 측전무후가 만들어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2 기승에서 태평공주가 아닌 현종을 지지한 게 바로 이 신관 비관농 집단이었다. 이런 면에서 측전무후는 최소한 용인과 정치력 자체는 발군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다만 전시는 중정의 폐위로 보기로 폐지된 바람에 전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북송시대에 비로소 이루어졌다. 비판. 측전무는 비교적 성공적인 내치에도 불구하고 H에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정확히는 당나라의 최대 강역을 이룩한 고종사후부터가 문제였다. 대체로 고종식이 백제 및 고구려의 멸망도 무의 공으로 보는 경향이지만 백제 멸망의 경우 무후가 완전히 전면에 나서기 이전이었다. 도리어 무후는 고구려 원정에서 고종의 친정을 반대하며 반전 여론 혹은 고종의 대외 정책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입장을 취했다. 고종이 군사적인 해결을 선호한 반면 무후는 외교적인 해결을 선호했다고 한다. 26분을 경고했습니다. 무후의 시대는 북방민족과 수많이 싸웠지만 대체적으로 영령권과 영토가 크게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서쪽의 토본, 티베트에는 가르친 링으로 대표되는 대당 강경 정권이 들어서면서 하세의 패권을 두고 일진일퇴를 거듭했으며 대비천 전투, 숭풍령 전투, 인시가 전투, 소란산 전투를 통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682년 돌골 제2제국 후돌골이 골돌록 간, 일테리시 가간에 의해 부활했으며 691년에는 묵철간, 가프간 카간이 즉위해서 구차와 사주의 안서도부를 위협했다. 한창 때는 하북은커녕 산둥까지 털리는 데도 손을 쓰지 못했을 정도이다. 696년 거란의 이진충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1차에 18만 명의 대군을 투입했다가 황장국 전투에서 깔끔하게 괴멸되었고 2차로 30만 명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진압을 못해서 돌골 제2구의 지원을 받아 겨우 진압했다. 그나마 698년에 돌골 제2국적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곧바로 동북방의 거란족과 해족이 재독립하며 요동과 요소의 통제력을 상실한 것을 보면 진압한 이후의 통제조차 혼자서는 불가능할 정도로 약해졌다는 의미가 된다. 거란의 반란을 틈타 나라를 세우겠다며 이주하던 대조영을 추격했지만 천문령 전투에서 패배하여 그토록 많은 인력과 물자를 갈아넣어 간신히 멸망시킨 고구려가 발해라는 이름으로 재건된 것을 지켜보는 처지가 되었다. 대조영. 대조영도 언젠가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이 대조영. 여러분 그 사극에서 대조영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사극에 가서 이제 대조영이라는 그 사극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구려 사람으로 사망은 719년 4월 2일에 사망했다. 사망 한 지역은 발해다. 발해 국가에서 사망했다. 그죠? 그래서 이 대조영이는 발해를 건국한 발해 왕조의 창업 군주입니다. 그러니까 대조영이라는 인물은 발해라는 그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발해란 그 발해 역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대조에 관해서 역사 드라마가 많이 방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대조영을 내가 하리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군사적인 실패의 이유도 그녀가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관롱 집단을 숙청하던 와중에 정무정, 왕방익, 흑지상지 등의 양장들이 숙청당한 부작용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무측전 일가가 군사적으로 무능했다.
대표적으로 무측전의 조카인 무삼사와 한해왕 무의종, 건안왕 무유이, 설회의 등이다. 먼저 무삼사의 경우 영주반란 제1차 진압군 파견 당시 유관도 안무대사에 있었다. 선봉인 조인사의 장현우, 마인절, 몽땅 포로가 된 뒤 연비석과 종회창의 군대가 몰살해 갖고 대패를 당하자 황급히 장안으로 도주했다. 무의종의 경우에는 남우정 산하의 거란군이 조주에 있는 것을 보고 싸우지도 않은 채 상주로 달아났고 조조가 거란에게 도륙당하는 비극을 초래했다. 무의 경우에는 그의 소속이었던 청병군 행군 대총관 왕효골이 죽는 등 악재가 있었다. 심지어는 북송 시기 거란, 즉 요나라가 강대해진 것이 문축전 때문이라는 과정도 있었다. 다만 이런 사태의 책임을 측전부 한 사람에게 모두 떠넘기면 부당하다. 태종과 고종의 지세에 당하는 한족 문화국가로서 최대 판도를 구축하고 이민족들을 기미 체제로 편성했다. 하지만 이들 이민족들이 완전한 야만족도 아니고 돌궐, 고구려 등 국력이 통일 중국에 미치지 못한다 한들 중국에 맞선 강력한 국가를 이룬 적이 있는 이들이었다. 비록 당군에게 패배하여 기미 전체 속에 편입이 되지 못했지만 이미 편입되었지만 기미 체제가 불안정해지면 얼마든지 독립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역량이 있었고 결국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기미 체제의 불안정한 조짐은 다름 아닌 당고종 때문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측전무가 이를 막지 못했긴 했지만 측전무 한 사람의 책임만은 아니었다. 이 밖에도 측전무의 긴 치세는 여러 문제점을 남겼다. 대치의 성공이라지만 결국 균전제의 붕괴를 마치 못했으며 이는 결국 당현종 때의 파국으로 불러올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무 한 명의 잘못은 아니라지만 내지에 성공적이었다고 긍정하려면 적어도 3번이나 재정 관련해서 업적이 있어야 한다. 또 새로 뽑은 신진 집단이 측전무의 개인 숭배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후계를 튼튼히 할 수 없다는 여제의 태생적인 한계 탓에 측전무 사후 당나라는 경영정변, 당룡정변, 선천정변 등 다시 한번 계승 문제로 혼란에 시달렸다. 더욱이 토지제된 균전제와 이를 기반으로 한 부병제가 고종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 뽑힌 신진 집단이 측전무의 개인 숭배를 위해 사용됐으며 후계를 튼튼히 할 수 없다는 여제의 태생적인 한계 탓에 측전무 사후 당나라는 경룡정변, 당룡정변, 선천정변 등 다시 한번 계승 문제로 혼란에 시달려 했다. 더구나 토지 제도인 균전제와 이를 기반으로 한 부병제가 고종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측전무 때 완전히 붕괴되었는데 H 실패는 이런 결과일 뿐이다. 부병제가 붕괴하자 군사적인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당현종은 대대적인 군사개혁을 실시했으니 바로 군진체제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번진과 절도사가 등장하고 안사의 난이 일어나며 당 왕조는 서서히 중당에서 만당으로 나아가 5대 19국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이제 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계는 지금 35분을 경고했거든요. 조금 더 해야 되는데 5분 차이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